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의 절반 이상을 경제에 집중했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건데요. 정책 방향 전환 없이 한시가 급한 일자리 문제와 집값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확인된 경제인식 그리고 적절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 평가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제 혹시 대통령 특별연설 잘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듣고 난 느낌, 총평이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육성으로도 듣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방송 내용보다는 예. 문장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얻었고요. 문장이 아름답다. 네, 저는 이제 취임사서부터 계속 모든 발표를 제가 기록으로도 가지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장은 정말 아름답다. 네. 이번에도 참 아름다웠고 4년 전에 취임하실 때 뭘 약속했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참 많은데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네. 말씀이 아름다울수록 마음은 허전해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내용은 좀 텅 비었다 뭐 이런 걸 좀 시사하는 듯한 말씀이신 좋은 것 것만 같은데. 자꾸 이야기하시고요. 네. 아픈 상처를 자꾸 숨기시는 것 같아요. 박상현 교수님 어떠세요? 전체 4년 특별 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뭔가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잘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지난 4년을 제대로 평가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집권 4년 차 그리고 남은 임기가 1년을 두고 특별 연설을 하셨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내용에서 4년간의 사실 경제 부분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실 부분들을 별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이라든지 후속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겠다. 그런 좀 톤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의욕이 앞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을 마치 새로 시작하듯이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좀 듣기에 따른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는 그런 연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지난 4년을 조금 솔직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경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좀 골라보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지난 4년간의 경제 운영 실적에 대한 정당하고 올바른 인식일까?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4년이면 이게 작년에 대한 금년의 특별 연설이 아니시거든요. 그동안 벌써 임기의 80%를 네. 지내오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지난 4년을 이야기하셔야죠. 네. 지금 여기서 아까도 경제가 모든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습니다. 견고한 회복 흐름은 이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작년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사실 모든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모든이 아닌데 어쨌든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수출이나 성장이나 그런데요. 예. 출범하시던 2016년도 말에 비해서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일자리나 소득이나
못 미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은 예. 4년 전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니까 그 많은 그 생활이 어려운 분, 소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이 정부의 엄청난 그 소위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전망이 주는 혜택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경제적인 충격이 3배, 4배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다 안고 있는 그런 현상을 대통령께서 외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에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강탈했던 작년에 비해서 회복된 것을 지난 4년의 총평으로 조금 잘못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예. 제일 못 사는, 그러니까 10분위로 나눴을 때 제일 못 사는 예. 10분이에요. 예. 저희가 4년 동안에 근로소득이 18만 3천 원 줄었어요. 잠깐만요. 4년 동안 제일 못 사는 10분위. 저소득계층, 최저소득계층이 네?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이 18만 4천 원이 줄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보다 10% 잘 사는 2분위는요, 24만 2천 원이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보다 10%잘 사는 3분위는 21만 8천 원이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보다 잘 사는 4분위는 6만 6천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하위 40%의 계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보다도 4년간에 근로소득이 예. 월 평균 작게는 그죠? 한 6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 가까이가 절대 소득 규모가 그렇게 줄었다. 줄었다는 거죠. 4년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사업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 6분위가요. 예. 6분위 같으면 우리나라의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분 아니겠어요? 예. 이분들의 사업소득이 4년 동안에 11만 4천 원이 줄었고 예. 8분위는 비교적 잘 사는 상위 예. 30% 안에 잘 사는 드는 분들은? 이분들은 사업소득이 35만 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보다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지난 4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심각하게 줄었는 계층이 있다는 부분을 이분이 외면하셨다는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면 저소득층에 제가 지금 저 통계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는 건데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에 분배 지표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년간에 우리가 가장 중시했던 게 바로 이 분배 개선인데 글쎄요. 좀 그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보냐 이 문제인데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것도 기준점에 약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말하고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치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또 좀 맞는 비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2019년 말하고 예. 16년하고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9년 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적정한 비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대통령 말씀하신 그 견고한 회복 흐름이라는 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빠졌던 게 2020년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정확한 말씀 아니었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소득 분배 개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코로나19 상황 그러니까 그 한 해 전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이전들이 많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그렇습니다. 같은 네, 게 그 재분배 정책들이 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좋아진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공적 이전이 그동안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게 국민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 자체는 강하지가 않았는데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들을 많이 정부 했었죠. 지원이 많았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재분배 부분에서 개선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러면 우선 근로소득에서 아까 저소득층을 좀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은요
역대 정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8분위 같은 경우에 상위 30%에 속하는 8분위가 118만 원이 늘었어요. 4년 동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비해서 예. 연평균 월 118만 원이 늘었고 9분위는 78만 6천 원이 늘었고요. 네. 10분위 최고 잘 사는 분의 근로소득은 4년 동안 125만 3천 원이 늘었어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임금의 타격을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훨씬 더 늘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더 커졌다고.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보냐, 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는 뭐를 보냐면 적나라하게 예. 제일 잘 사는 10%하고 제일 못 사는 10%를 딱 대비해 보면 된다. 네. 예, 그걸로 해보면 그래서 뭐 20 몇 배가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격차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은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악화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질문 당연히 하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 요맘때쯤요 코로나 직전에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3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해도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부분도 있지만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정책 철학이 결국은 못 사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더 나쁘게 한다는 사실은 뭐 지난 4년 동안의 통계로 저는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답답하죠. 이제 네, 그 말씀하십시오. 저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특히 근로소득의 양극화 지금 우리가 보통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지니계수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위 수 또는 5분위 수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위 수 같은 경우 상위 10% 대비 하위 10% 소득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수고요. 예. 양극화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포를 측정하는 겁니다. 불균등도를. 근데 예. 이제 지니 계수 자체는 상당히 94년부터 나빠지다가 예. 2000년 후반에 와서부터는 약간의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약간 최근에 개선된 측면이 있고 네. 그런 흐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중요한 게 재분배 정책이 과거보다는 더 기초연금 같은 거 통해서 노인 빈곤층들 굉장히 많이 소득이 좋아진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정 사업들 통해서 예.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극화 문제가 뭐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만 그게 효과적이었느냐 정책이 그 소득주도 부분과 성장이, 네. 또 그 정책 결과로 이렇게 됐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번에도 코로나 때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뭐 IT 기업들 중심으로 그죠?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예.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많이 주고 안 주고 가지고 뭐 이메일이고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쪽은 오히려 잘된 데가 있고요. 그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워져서 이른바 K자 회복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K자 회복이라고 말하는 양극화의 심한 문제라든지 이런 아픈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논쟁이 됐던 게 우리 신 교수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고용 안전망을 강화했고 분배 지표가 개선됐는데 코로나19가 그 흐름을 역류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소주성을 또 오랜만에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신 교수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네. 안 좋아지는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소주성이 더 악화시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청와대하고 저하고 이제 180도 틀리는 거죠. 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1년 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 정부는요. 한 번도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위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다. 항상 회복되고 있고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하위 한 40%의 근로소득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이 이걸 그냥 회치를 해버리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현장에 있는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 공무원 말고 예. 여기 지금 뭐 상위 10% 20%의 그 근로소득 연 거의 뭐 1억씩 받는 사람 빼놓고 현장에서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그 그 일용직들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밖으로 나오셔서 어려운 분들하고 소통은 하시지 않으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느끼는 거죠. 아마도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또는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정할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역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역대 대통령이 사실은 재임 중에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뭐 아주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한 적이 없고요. 뭐 그게 또 정치적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이게 코로나19 K자형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서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수치를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2020년에 초기 방역을 잘함으로 인해서 성장률 낮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수출 회복세가 빠르다 보니 또 빨리 회복하는 측면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겠죠. 원래 정책하시는 분은 자기가 잘한 거 좀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거 우리 대통령 취임사 제가 네. 한 30초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취임사입니다. 4년 전 취임사 네. 말씀. 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제가 감명을 받고 이 감명을 가지고 제가 동아일보에 제가 취임사 정말 아름답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임기 내내 이걸 가지고 다니겠다고 했던 건데요. 4년이 끝나고 80% 임기가 끝나고 레임덕을 앞둔 대통령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당하지 못했던 4년 특별연설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다른 평가가 있는데 어제 사실 4주년 특별연설 중에서 또 관심이 일자리입니다. 경제 전체 지표에 대한 평가와 함께 3월 고용 동향에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조금 이게 오랜만에 개선이 된 거를 조금 긍정으로 평가하셨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제 기준점 문제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나빴을 때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통계라는 것을 사실 이 전후 맥락이라든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발췌해서 하다 보면은 신뢰를 오히려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뭐 일자리 상황판 갖다 놓고 챙기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과 일자리가 가장 아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특히 이제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바람직하고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일자리 지표로서
해석할 때 그 일자리 지표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사실 노인 복지가 없어서 노인 일자리로 때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일자리다,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구조적인 그 문제에서 오는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진단을 잘못하고 엉뚱한 정책을 한, 그래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렇고요. 한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서 이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놓는 그런 정책 경쟁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예. 제조업이요. 네. 제조업 일자리가요. 전년 동기비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예. 제조업 일자리가 2018년 4월 네. 2018년 4월서부터 최근 자료가 나온 지난 3월 통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죠? 그럼 네. 36개월 아닙니까? 딱 2달 빼놓고는 3년 연속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 딱 두 번이 언젠가 봤더니 2001년 1월, 2000년 1월, 2000년 2월 요 두 개를 빼면 36개월 연속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일자리가 좀 잠시 늘어나는 거는 2020년 1월이죠? 2020년 1월, 2월인데요. 좀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네. 이런 그 제조업 뭐 다른 부분도 제가 뭐 집어내라면은 도소매, 숙박 뭐 집어내라면 제가 많이 집어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노인 복지로 봐야 된다는 지적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말씀 같아요. 신 교수님, 이 정부가 계속 근데 3월달에 고용 동향을 가지고 네. 일자리가 오랜만에 많이 늘었다. 실제로 중요한 30, 40대 일자리는 사실 많이 줄은 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청년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숫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대 일자리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57만 개가 늘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15만 7천 개가 늘었어요. 초기 지금 4년간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그 정부가 시작하던 시점에 40대 일자리에서 정부가 끝났을 때 네. 얼마만큼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57만 개 늘었고요. 이명박 정부가 15만 7천 개 늘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8만 4천 개 늘었거든요. 어쨌거나 늘어왔어요. 네. 근데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요, 48만 6천 개가 줄었어요. 그게 코로나 영향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코로나 빼고도 제가 숫자를 안 가져왔는데 코로나를 빼고도 저는 한 40만 개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직전까지 저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30대, 40대 일자리, 특히 50대까지 포함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했다니까 정부는 항상 뭘 갖고 이제 들이대냐면요. 요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인구 주는 것을 감안해 봤더니 인구가 평균 한 6만 정도 줄더라고요. 예. 6만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6만 정도 준 것을 4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24만밖에 안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는 50만 개 가까이가 줄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령 구조의 변화 말고도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뭐 첨단 IT 서비스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축소폭이 조금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화 같은 게 훨씬 더 되고요. IT 기반이 되고 하면서 일자리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 하나 있고요. 그런 일자리가 그전에는 더 좋은 일자리였던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보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거의 모든 지표에서 잡히고 있어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의 성장률, 수익률뿐만이 아니고요. 예. 생산성에 대한 추정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비중,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급격하게 우리 제조업이 지금 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 우리 여전히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 주로 의지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 위주의 제조업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거의 샌드위치 지금 신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이 제조업에서 일부 큰 기업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만 있는 것이지 사실 중소기업들에서 기술 혁신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나 대선 주자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이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다른 문제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 의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대통령께서 주요에 지적하신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특히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부동산이에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조금 자책을 하고 후회하고 사과를 한 듯한데 그럼 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럼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죽비 맞았다는 말씀만 예. 하셨고요. 죽비 맞고 나서 어떻게 통렬히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비 맞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시죠. 결국은 예. 저는 변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담당 장관 그 지명자조차도 노형욱 후보자. 뭐 여러 번 그 방송이나 이런 그 예. 보도에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보면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뭐 종부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규제 계속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특히 가격 문제, 공급이야 뭐 역대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왔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연평균 서울 같은 경우에 한 6만 호 정도 공급되면 많이 됐었거든요. 연평균이 그래 왔는데 30만 채, 뭐 100만 채 뭐 이렇게 짓는다고 했지만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당장 공급보다는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 안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자꾸 걸거든요. 이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의 구성원을 지난번에 지금 야당에게 거의 3분의 1을 몰아줬듯이 이거를 완전히 지금의 야당의 3분의 1을 몰아줘서 그동안 했던 것을 모두 정상화로 가자 이런 기대를 일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은 그까짓 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물고 어쨌든 다음 정부 들어와서 판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세금이 아무리 늘은다 하더라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이상으로는 못 뜯어가거든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그죠? 상승분이. 뭐 양도소득세 85%를 물어도 15% 남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배짱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결국은 집 가진 사람이 이겨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아무런 그 대책이 없으셨으니까 저는 금년 내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꼬물꼬물 올라가는 추세로 갈 거다고 보는 그래요. 거죠. 상당히 그 젊은 층들에게는 좀 암울한 얘기인데 박 교수는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 말씀을 한번 보면 뭐 대출 규제 완화 정도 뭐 이런 정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대출 규제 완화 일부하고 예. 그리고 저기 일정한 연세 이상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 또는 재산세 경감시켜 주는 거라든지 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바꾸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근데 지금 정권 1년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거 일부 조정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성이 없었다 처음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집값의 적정 집값이 얼마나인 것을 정확히 누구도 모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 해서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국을 돌면서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전히 뭐 종부세니 이런 걸 하더라도 여전히 투기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동산 지대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이 가져가는 세금으로 그런 방향의 본질적인 세제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제 개편, 본질적인 세제 부동산으로 개편을 얻는 이익을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가는 본질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고 나면은 거래세라든지 뭐 보유세 이런 거 현행보다 다소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단지 부동산이라는 것이 안정자산에 대한 수익 정도를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대세로 거둬들이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실 지대세로 그게 연동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투자한 자산의 안정자산 소득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럼 투기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글쎄요, 말씀을 거래가 하세요. 잘안 근데 될 것 같은 왜냐하면 걱정도 그러면 있던데. 거래가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집을 처분할 때가 있죠. 거기까지 이른바 과세 유예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원이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인 부동산 어카운트를 관리해서 한다면 가능한데요. 네.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커미먼트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건 여야를 가릴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부동산 문제 지금 수많은 왜곡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고 정말 시장이 작동한다. 지금은 사실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교수님 워낙에 세제, 부동산세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저희가 끝내야 되는데 혹시 뭐 반론이 좀 있으십니까? 너무 본질적 세제 혁명적인 말씀이고요. 예.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혁명적인 말씀이라서 정치적으로 저는 채택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 뜻에 합당한 방법이 뭐냐? 양도소득세 다 물려라. 양도소득세를 다 물린다는 다 물려라. 그러니까 6억, 9억 제한을 두지 마라. 6억 이하라도 집값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금 6억, 9억을 딱 묶어 놓으니까 그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양도소득이 나도 예.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또 12억으로 올리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12억 조금 있으면 15억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이익이 있다. 저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예외 없이 다 정률로 좀 뭐 누진도 좋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일단 다 물리자.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종합 저희가 소득, 뭐 종부세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는. 뭐 네. 부동산 문제 워낙에 더 논의할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시간